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개발과 이용 중에서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요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이용은 앞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거의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출제 빈도도 낮기 때문에 아주 빨리 살펴보고 기출문제 딱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요 부동산 이용에서 좀 중요한 말이 이미 앞에서도 나왔지만 직주 분리, 직주 접근, 도시 스프롤 요 말들과 그리고 한계지, 그 다음에 집약적, 조방적 이용 뭐 그런 말들 있죠. 그런 단어의 정의 위주로 오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86페이지에 교재를 한번 기본서를 보시면요. 부동산 이용 중에서 부동산 이용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으냐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감정평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정의를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토지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장 최선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합법적인 선에서 가장 효용과 이익이 많이 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주변 토지와 그 주변 부동산과 어울리게 그렇게 이용하는 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나중에 자세히 나오니까 감정평가에서 이렇게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약적 토지 이동, 조방적 토지 이동, 입지론에서 배웠죠. 집약적이 뭐예요? 집약적이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를 어떻게 빽빽하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요 조방적 이용은 어떤 토지가 있을 때 듬성듬성 사용하는 거. 그러면 집약적 이용이란 건 요 토지를 빽빽하게 이용해야 되니까 건물을 세우더라도 높게 세울 것이고, 조방적 이용은 건물을 저층 한 1, 2층 정도만 만들겠죠. 그죠? 똑같은 토지라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토지의 지가가 올라가면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어떤 토지 이용에 있어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이란 어떤 단위 면적이냐면 토지, 요게 식인데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봐봐요. 어떤 토지에 노동이나 자본, 사람이 바글바글해. 기계, 자본도 건물인데 건물을 높게 세웠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분자값이 커진다는 것은. 그러면 토지의 집약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토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토지를 이용하거나 투입되는 노동이 많거나 자본, 건물을 높게 지으면 집약도가 높다는 식을 그냥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한대요.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토지 이용. 자,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게 당연히 집약적 이용이겠죠.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것을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조방적 토지 이용이란 노동과 자본을 적게 투입해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경우를 말한다. 뭐 우리가 이미 입지론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토지와 요게 아주 경제학적 용어인데, 토지와 자본 간의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클수록 집약적이다. 클수록 집약적이야.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이 토지와 자본 간의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토지가 있고 자본을 여기서 뭐로 보면 되냐면 건물로 보시면 돼요. 건물. 그러니까 대체성이 크다는 것은 어떤 공장을 여러분 봐봐요. 공장을 지을 때 만약에 그냥 토지가 조방적으로 이용해도 되고 굉장히 이렇게 넓다면은 그냥 1층짜리 건물 지어서 공장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그냥 넓으니까 조방적으로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토지가 되게 좁아요. 그러면 공장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 공장을 굉장히 높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요. 이게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건물과 여기에 넓은 토지 대신 공간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대신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건물을 높게 지어가지고 요 공간을 수평 공간을 수직 공간으로, 즉 토지를 건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넓게 지을 필요 없이 집약적으로 좁게 높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토지와 자본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대체가 되면은 집약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건축 기술이 굉장히 떨어져서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하면 그때는 집약도를 높일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그냥 넓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우엔. 오케이.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지만 만약에 나오면 생산 요소, 토지와 자본을 우리가 생산 요소, 뭔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아닙니까? 토지건 자본, 건물이건 간에. 그래서 얘네들 간의 대체성이 커야지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좁은 땅에. 그 말은 넓은 토지를 높은 건물로 어떻게 해요? 대체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작을수록 집약적이다. 아니면 클수록 조방적이다. 이러면 틀리겠죠. 요 한 문장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3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순으로 나타나겠죠. 서비스 산업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겠죠. 고객들도 그렇고 거기에 서비스하는 종업원들도 많고, 농업이 가장 적고 3, 2, 1차.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나마 우리가 이미 집약적, 조방적은 알고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 2번 문장밖에 없어요.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의 한계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집약적 한계와 조방적 한계가 있는데 이건 그냥 100%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 아주 굉장히 경제학적인 얘기예요. 경제학적인 얘기.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그리고 여기에 노동이라던가 아니면 자본과 같은 비용을 점점 투자하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비용을 투자해서 물건을 막 만들면은 순수익이, 그냥 이익이라고 칠게요. 이익. 순수익이 이렇게 올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이 사람 수나 기계 수가 너무 많아지죠. 그러면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최고로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점점 오히려 비효율성이 생겨요.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비효율성이 생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떨어져요. 이렇게 쭉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어떤 두 점만 중요하냐면 여기 수익이 가장 높은 점 있죠. 요 점하고 수익이 쭉 가다가 다시 0이 되는 요 점 있죠. 요 두 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요 점을 이윤 극대화점이라 그래요. 사실 요거는 매출 극대화라고 하는데 그따위는 우리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순수익이 높은 요 점에서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MR은 MC가 있고요. 요거는 TR은 TC인데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한계 수입과, 자, 한계 수입하고 요거는 한계 비용하고 같은 점이 바로 요 점이에요. 왠지는 묻지 마시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알 필요 없어. 사실 이거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나갈게. 여기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아니라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윤 극대화점이라고 그럽니다. 이윤 극대화. 왜? 그렇죠. 이윤 극대화점은 순수익이 제일 지금 높잖아요. 요 점은 어떤 점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손익분기점. 요 점을 벗어나야지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는 손해나 이익이나 똑같은 점이니까 이 점을 벗어나야 돼. 자,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자, 그냥 외우셔야 돼. 이거 설명하는데 반년 걸립니다. 반년. 한 학기 내내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자, 그러면
밑줄. 집약적 한계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거. 요게 집약적 한계가 요게 아까 MR이고 요게 MC였어요. 영어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계가 중요해요. 한계. 한계 값이 일치하는 데가 집약적 한계고 밑줄 순수익이 극대화돼.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수익이 극대화된 점이므로 최유효 이용 상태가 바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주의할 때는 여기 총이 들어가면 틀린다고. 총이. 총도 아니고 평균도 아니에요. 한계가 같아야지 요게 최고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최유효 이용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용 극대화점이라고도 제가 했죠. 근데 조방적 한계는 자 봐봐요. 여기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고 요거를 조방적 한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순수익이 0이 돼. 여기는 순수익이 100%인데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는 그러니까 집약적 한계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 그죠? 순수익이 극대화돼서 최유용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방적 한계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순이익이 0이 되는 점인데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더라 라는 거 한번 일단 외워보려고 하시고 안 외워지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괜찮아. 이거는 순수 경제학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요거는 암기를 해서라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걸 알아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경제학 공부할 때 되게 좋아요. 저거. 자, 근데 우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하시고 안 되면 잊어버리기. 끝. 오케이. 한계지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한계지. 그죠? 한계지가 사실은 택지 이용의 체험반권인데 원래 택지 이용의 체험반권에서 사실 정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택지 한계지라고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한계지라는 것이 그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용의 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끝자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농지예요. 농지. 아니, 여기를 택지로 할까요? 여기가 지금 택지인데 처음에 택지가 요만큼이었고 농지가 이만큼이었어. 근데 점점 택지 개발이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다 택지를 더 늘리죠. 그럼 요 끝자락에 있는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한계지야. 그러면 조금 더 개발을 해서 택지를 늘렸어. 그럼 한계지가 점점 어느 쪽으로 바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지 그 용도가 달라지는 끝자락에 있는 토지가 한계지예요. 그러니까 택지로 사용하는 거에 끝자락이니까 택지의 최원 방권 제일 멀리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봐봐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 제일 먼 곳이라고. 그런데 이게 택지만 한계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농지 한계지도 있겠죠. 이런 거예요. 농지 한계지는 농지로 이용되는 데가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끝이에요. 요 바깥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임야가 시작된다. 그러면 여기가 농지 한계지가 되겠죠. 근데 보통 한계지라고 하면 우리가 택지 한계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한계지는 농경지 등의 용도 전환으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농경지들을 택지로 주로 용도 전환하지만 한계지의 지가 수준은 농경지의 지가 수준과 무관해요. 무관해. 그래서 한계지와 요거 단절지가 기억나시죠? 단절지가. 예를 들어서 단절지가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한 번 더. 자. 아이고 자. 보자고요. 여기서 여기가 택지고 여기부터 농경지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한계죠. 한계. 그래서 만약에 토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가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가 거리면 택지의 중심부로부터 여기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점점 낮아지다가 한계지에서 농경지로 가는 순간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요.
농경지하고 택지의 차이는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가가 끊어져. 그래서 요거를 지가 단절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단절 지가. 그래서 이 한계지의 지가는 농지와는 무관하고 뭐와? 그렇죠. 도심부의 지가와는 서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한계지의 지가 상호 간에는 밀접한 대체관계가, 한계지끼리는 대체관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한계지는 도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면 한계지가 밖으로 연장이 되겠죠. 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미 다 한 번씩 봤던 내용. 오케이, 이게 한계지예요. 나온 김에 하나 더 봤습니다. 그리고 그죠? 농경지가 택지화된 곳에 한계지는 초기에 농경지에서 택지로 바뀌니까 지가의 상승이 초기에는 엄청 빠르겠죠. 택지로 바뀌자마자. 그런 다음에 지가 상승률은 점점 일정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 택지용 연방권이 위치한다.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요거는 직은 뭐냐면 직장이고 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과 자기가 사는 집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경우와 접근.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봐봐요. 정의는 직장은 도심. 동그라미. 직장이 도심이에요. 도심에서 그리고 거처. 여기가 주죠. 그러니까 직주에서 직장, 거처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외곽이죠, 외곽. 외곽으로 이렇게 두는 게 직주 분리입니다. 도시인들의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는 도심을 벗어나는 외곽에 두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죠. 집가고. 왜냐하면 도심이 집가가 워낙 비싸니까 도심에다가 집을 못 놔두고 집을 못 사고 외곽에다가 두는 겁니다. 우리도 서울의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외곽 도시, 위성 도시들이 생겨나죠.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원인은 집가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도심의 환경이 악화되거나 공적 규제가 심해서 주택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거나 도심이 재개발되면은 그 사이에 외곽이 좀 나가 있어야 되고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외곽으로 나가서 살기가 쉽잖아요. 이런 원인들로 직주 분리 현상이 생긴다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공동화 현상, 도넛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도넛처럼 도심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 사람들이 사는 거야. 밤에.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서울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서울은 도심에 나가면 밤 한 2시 돼도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 나가죠. 제가 외국에 뭐 몇 군데 가봤는데 저는 또 밤에 돌아다니길 좋아하니까. 그래서 거기 나가면 한 10시만 넘어도 사람이 아예 없어요. 공동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밤에. 정말로. 그리고 외곽은 뭐가 되냐면 잠자는 도시, 침상 도시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고동이란 용어, 이게 뭐냐면 이게 북고자입니다. 북고자.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할 때 이 도심을 북으로 본 거예요. 출근할 때 한번 때리고 다시 나갔다가 출근할 때 한번 때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에 교통이 혼잡해지겠죠. 그리고 외곽 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요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요 공동화 효과, 외곽은 침상 도시화되고 출퇴근 시에, 자, 도심 고동 몰라도 돼요. 그냥 출퇴근 시에 교통이 혼잡해진다. 외곽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알면 되는데, 자, 이제 직주 접근은 뭐냐면 외곽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게 직장과 주거가 다시 접근한다는 겁니다. 정의를 보시면요. 요거를 회귀 현상이라고 해요.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직장과 주거지를 가급적 가까운 곳에 두려는 현상을 회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면 지금
자, 288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다 직주 분리하고 반대예요. 원인이 뭡니까? 아까는 도심의 환경이 악화됐을 때 직주 분리가 일어나는데 도심의 환경이 개선되고 도심 지가의 상대적 하락. 왜? 아까 우리 분리해서 직주 분리해서 외곽 지역이 상승한다 그랬죠, 가격이. 그럼 상대적으로 도심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도심으로 다시 돌아온다. 교통체증이 심화가 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통체증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심화가 돼서 외곽 쪽에도, 그러니까 아예 들어와서 사는 거죠. 도심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정책적인 유도도 한몫할 수가 있어요. 도심이 너무 황폐화되니까. 결과는 그래서 도심의 주거용 건물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와서 살게 되니까 더 고층화되고요. 도시 회춘화 현상이 생깁니다. 회춘화 현상. 이거 볼 때마다 참 장명 센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회춘이 다시 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 재건축이 되고 고층화 고급됨에 따라 소득 계층이 저소득층, 자, 소득 계층이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직주 접근이 되면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이 유입이 돼요. 이렇게 재건축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소득을 잘 알아서 저소득에서 고소득층으로 되는 거지 고소득에서 저소득이 아니에요. 직주 분리. 아니, 직주 접근에서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가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직주 분리만 알면 직주 접근은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거에 반대이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진다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나 몇 문제만 풀면 저절로 외워지는데 요거 하나는 조심하셔야 돼.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유입된다. 재개발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재개발되면. 우리 나중에 요것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요거 인근 지역에 대한 그 수명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재개발되면 이렇게 소득층이 바뀝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도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이 스프롤이 뭐냐면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도시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도시가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여기 개발했다가 폴짝 뛰어서 여기에 개발됐다가 이번엔 이쪽으로 폴짝 뛰어서 개발됐다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개발되는 게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란 도시의 주택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도시 외곽으로 밑으로 보세요. 도시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확대돼요. 무질서하게 확대. 그래서 농경지하고 산림지를 다 잠식해 가는 현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원인을 보면 주로 당연히 개발도상국에서 도시의 과다한 인구 집중 때문에 그렇게 도시 이용 계획이 소홀해서 생기겠죠. 유형을 한번 보면, 자,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교외로 확산되는 비지적이 뭐냐면 이게 날비자니까 여기에서 개발됐다가 여기는 개발 안 됐다가 날라갔어. 개구리가 날라가서 이번엔 여기에서 개발. 이번엔 저쪽으로 날아간대. 여기에서 개발, 여기에서 개발. 이런 걸 비지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이제 안 나오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교외로 확산. 이 표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합리적인 밀도 이하 수준으로 인접지를 장식하는 저밀도 연쇄개발 현상과 합리적 밀도 이상 수준으로 인접지를 장식하는 고밀도. 자, 이것도 용어를 알아두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냐면 어떤 지역은 굉장히 듬성듬성 개발이 됐어요. 저밀도로. 폴짝 뛰어서 다른 데 갔더니 여기는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는 거야. 고밀도로 이렇게 너무나 인구의 배분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식의 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줄, 간선 도로를 따라 스프롤이 전개되는 현상도 발생하겠죠. 왜? 얘네들은 어떤 그냥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편의를 가지고 도로 근처에다 그냥 막 이렇게 듬성듬성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도로도 상당히 많이 막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도로를 따라 스프롤이 전개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자, 밑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프롤에서 중요한 건 요게 그래도 제일 중요해요. 요 간선도로를 따라 현상이 발생한다는 요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도심지보다는 당연히 외곽부에서 발생이 심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스프롤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최유효 이용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최유용 거리가 멀어서 이게 제대로 그 토지에 알맞게 이용이 되면 지가가 제대로 형성이 될 텐데 이렇게 주거지로 이용할 곳에 엉뚱하게 공장 용지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지가 수준은 당연히 표준적 이하가 되겠죠. 최유효 이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지가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업지, 상업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지만 입체 스프롤, 그러니까 건물을 고층으로도 막 여기저기 짓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부동산 개발과 이용에서 이용은 어떤 거 위주로 보냐면 요 용어의 정의, 스프롤, 직주 분리, 직주 접근. 그 다음에 우리가 한계지라던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런 용어의 정의 위주로만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2문제만 풀러 가보자고요.